안녕하세요. 날씨 추우신데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 9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와요. 1. 대리권의 범위에서 첫 번째 법정 대리권이 나오는데,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이 없죠. 그죠? 그냥 우리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 대리 나오죠. 그리고 가 나와 있고 우측에 판례가 짜라라락 나와요. 그죠? 이 부분에서 은근히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오는데 판례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권한을 주는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땅 사라 그랬으면 땅 살 수 있고, 집 사라 그랬으면 뭐예요? 집 살 수 있고, 그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뭐예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도 그런 취지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앞으로 오세요. 왜 저한테 냄새 나나?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제 옆에 안 앉으시면 저는 막 내가 오늘 목욕을 안 해서 그러나 막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자꾸 이제 수험생분들이 저를 보면서 막 비시프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뻐서 이렇게 웃나 보다라고 하고 나서 한 2시간쯤 수업하다가 화장실에 갔더니 남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남대문이 열려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2시간 동안 저보고 피시피시 웃으시고 굉장히 제가 삐진 적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는데, 판례도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뭐가요? 수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으니까 연기해 달래요.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느냐?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단순히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뭐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연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죠. 첫째, 매매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면제 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리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취득했는데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또다시 처분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이 직접 해제할 수는 없고요. 네 번째, 대리인이 직접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 임의 대리인이 해지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지는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은근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판례를 보시면은 첫 번째 판례 가번과 나번은 요 얘기입니다.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도 있다는 판례고요.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가지고 가번하고 나번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대금을 수령해 줄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도 연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판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도 이거죠. 처분 등은 할 수가 없다는 판례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제와 취소를 못한다는 건 좀 이따 이유를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이제 나번이 나와요. 자,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는데도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 118조를 보통 보충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수권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알 수 없다면 보충적으로 뭐 가지고요? 118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나눠보자고요. 첫째, 가능한 거. 보전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죠? 보전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용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것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결국 보존행위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처분행위도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못하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 할 수 없고 계량행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한 장을 넘기셔서 98페이지 보시면 뭐가 보존행위인지 뭐가 이용행위인지 계량행위인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얘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속엔 뭐가 포함되냐면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명백히 뭐가 아니죠? 처분행위가 아니죠. 그 아파트를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행위고, 또 아파트를 임대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으니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오고요. 이건 왠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질문도 나와요.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그러면 X인 거예요. 자,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임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처분권 없는 자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다까지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끝이죠. 대표 예제 풀어볼게요.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딱 나오죠? 5번 처분행위죠. 나머지 것들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2번 가옥의 임대는 이용행위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된 것을 찾아가지고 이자로 빌려준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돈을 은행에 예금된 걸 찾아가지고 이자를 빌려주는 것은 이용행위라 하더라도 명백히 뭐가 되는 거죠? 성질이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미 빌려준 돈을 이자로 바꾸는 것들은 가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3번은 답이 아니고 4번 계량행위도 물론 어떻게 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5번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대리권에 제한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가 나옵니다. 가끔 나오죠.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내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요 A 토지를 팔아주기 위해서 가보니까요. 마음에 들어요. 남 주기가 아까워. 그래서 지가 직접 요 땅을 사버렸다면 요걸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병도 을에게 좋은 땅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뭘 했냐면은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둘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걸 우리가 쌍방대리라고 하고요. 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했다면 위반했다면 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까지예요. 자,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될까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땅 팔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쥐가 샀으면 뭐 갑의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가 직접 사버렸다면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하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결정 을이 혼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매대금 1,000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다는 논리가 생기죠. 쌍방대리도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하게 돼요? 을이 혼자 하게 되니까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까 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외를 할 수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첫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그죠? 왜 금지시키죠? 본인에게 피해를 줄까 봐 금지시키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상관없다. 네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우측에 메뉴 있죠.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단부순한 채무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입니다. 이것도 채무이행의 하나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등기하기 위해서 누굴 선임하게 돼요? 법무사를 선임하죠? 그때 우리가 매도인 따로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는 한 사람만 선임하죠. 그러면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뭐 하게 돼요? 등기를 신청하게 되잖아요. 이 통산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도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겠죠. 따라서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혼자 결정해서 자기 재산을 갑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항상 갑에게는 뭐예요? 이득이 되는 것이고 굳이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대리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 같은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 세 개죠. 근데 여기서 추가할 게 뭐냐면 요 채무이행 중에서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다는 거죠. 제외되는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돼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제기 미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합치면 이해가 되겠죠. 다툼도 없고요. 또 이미 변제기도 도래했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이행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 다툼이 있어요. 금액도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미리 돈 갚는 것도 어떻게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 여전히 금지가 되겠죠. 대물변제가 뭐죠?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어요. 돈이 없어서. 야 친구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대신 너한테 아파트로 줄게. 이런 게 뭐예요? 대물변제거든요. 그러면 을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도 지멋대로 평가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갚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넘겨준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대물변제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 네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돼요.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경계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단지 같은 거 받아보면은 이런 거 가끔 있어요.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이 뭐라고요? 경계.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했으면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매매 대금을 주는 대신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대출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가 가가지고 분양받으면서 대출 관계 서류에다 이렇게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건설회사가 알아서 그 서류를 뭐예요? 은행에다 제출하고요. 은행에서 바로 누구한테 돈이 들어가요? 건설회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저는 매매 대금을 주는 대신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매매 대금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을이 혼자 결정한다면 난리 나겠죠. 지멋대로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하거나 또는 이자도 지멋대로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답안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요거죠.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데 주의할 점 뭐냐면 우리 판례는 법원에서 하는 입찰, 경매, 대리에 대해서는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무효가 아니라 뭐냐면 무권대리예요. 다만 그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하는 입찰, 경매, 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요 예외적인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옵니다.
공동 대리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편이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수인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의사결정하면 되고요. 각자가 대리행위를 하면 되고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근데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붙으면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고요. 이때는 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도 단독으로 했다면 그때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문에 나오면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들어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 대리다 그럼 뭐예요? X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이 뭐예요? 각자 대리인데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공동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뭐만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를 살 건지 아닌지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대리인이 함께 했다면 공동으로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리인이 모두가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동 대리의 경우에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수동 대리가 뭐였죠?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뭐예요? 수동 대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리인 입장에서는 뭐 할 일이 없죠? 의사결정할 일이 없죠.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만 공동으로 하라고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 대리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공동 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친권자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뭐예요? 친권자예요. 대리인이 뭐예요? 여러 사람인 경우죠. 우리 민법의 규정에서 친권자는 공동으로 하라는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자, 아이가 지금 7살이에요. 지금 학교를 보낼지 내년에 학교를 보낼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뭐 했어요? 결정을 했다면 학교를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은 없는 거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저는 이거 보면 항상 떠오르는 게 몇 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천안에서 충청남 천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화 온 거예요. 개똥이마 나 누군데 자기 애 좀 나한테 입양하면 안 돼? 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뭔 개소리야 그랬더니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아이가 많으면 가산점을 줘가지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를 입양해주면 나 아파트 받기 편하니까 애 좀 입양해달라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뭐 해버렸어요? 입양해버렸어요. 미쳤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보도가 되고 근데 그때 신문 기사 내용은 남편의 일단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를 입양을 보낼지 안 보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공동 대리니까. 근데 어머니 혼자 결정했으니까 그러한 입양행위는 뭐예요? 무권 대리로서 아직은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 나중에 남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아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찾아올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에 대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게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가 되면 화이트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주말한다 해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한 손으로 실손에 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 뛸 때마다 얘가 어렸을 때 뭐죠? 입양 갔다와 돌아왔다는 사실이 뭐 이게 계속 남는 거야. 그러면 걔가 나중에 뭐죠? 결혼하거나 그럴 때 그 와이프가 될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자기 친아들 맞아 막 이렇게 막 이럴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참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 많아.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양부모를 아이가 고소를 했어요. 양부모를 우리 양부모, 양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처벌해 달라고. 근데 뭐 그게 저는 그래서 뭐 폭행이나 뭐 가혹행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 미혼모한테 아이를 하나 입양을 받았어요. 근데 입양을 받으면 우리가 호족에다가 양자로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친자식으로 입적하죠. 그죠? 그죠? 친자식으로 입적해가지고 수년, 10여 년을 넘게 살았는데 친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친엄마가 10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양부모가 진짜 자기 친아버지 친모인 줄 알고 잘 살고 있었는데 친엄마가 나타나고 네가 네 애미다 그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양부모를 상대로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돌려달라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서 이제 자기 애를 꼬셔가지고 니네 그 양부모를 고소를 해라 해가지고 공문서 부실기재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호적 같은 거 신청할 때는 기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허위를 기재하면 공문서 부실기재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양부모를. 아우, 그럼 저는 그거 보면 막 그 양부모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그죠? 그죠? 어마어마할 것 같고. 또 친엄마도 참 그렇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뭐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50만 원 벌금형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선고 유예해가지고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 거 뭐냐면 선고 유예는 판결을 내리되 2년 동안 참겠다. 2년 동안 네가 딴짓 안 하면 뭐죠? 업동거래 해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뭐 솔직히 당하는 그 양부모 입장에서 뭐죠? 환장한다는 생각도 들고 나머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는 옛날 말에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뉴스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100페이지에 대리권의 남용이 나옵니다. 요 대리권의 남용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거.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뭘 했냐면 수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에.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병이 을한테 갑한테 갖다 주는 의미에서 매매 대금을 2억 원을 줬더니 을이 그 2억 원을 뭐 했냐면 수령했어요. 문제 없죠. 그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이 돈 가지고 튀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얘가 도망간 것은 문제지만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한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대리권 남용은
무효가 아니라 뭐인 거냐면 유권 대리고요. 유권 대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으로 자꾸 착각하세요. 대리권도 없으면 남의 땅을 팔아먹고 도망갔다? 그건 우리가 좀 이따 배울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대리권 남용이 아닌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기를 했는데 돈 갖고 도망갔다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것을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요.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권 대리임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의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을 읽어볼게요.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유권 대리지만 그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 반드시 주어가 뭐여야 돼요? 대리인이어야 돼요. 만약에 대리권 없는 자가 그러면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뭐임을 주의해요? 무권 대리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도망간 거는 병의 입장에서 뭐 할 바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갑과 을끼리 문제인 거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도망갔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죠. 이름이 돈 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뭐만 해줄 판이에요? 등기만 해줄 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역으로 병 상대방이 뭘 받게 돼요? 보호를 받게 되죠. 그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갑에게 그 피해를 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고 무유효하지만 병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적고놓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똑같은 거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칫간에 나와 있는 관련 판례는 결국 무슨 판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 해서요? 유추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거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결론인 거죠. 이해시죠? 우측에 대표예제 풀어볼까요? 갑은 병주식 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평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정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영업 방침을 어기고 평소 안면 있는 무자료 거래사 을에게 회사 물품을 빼돌려 염가에 매각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했다까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사람 지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일종의 뭐죠? 유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후 잠적해 버렸죠. 그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요? 무효다. 이게 떠나야 되겠죠? 근데 뭐라 나왔어요? 을은 상대방은 갑의 의도를 뭐하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었다.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네요.
이 경우에 갑을경 간의 법률관계가 하나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과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을은 갑의 배임 의사 즉 대리권 남용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병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알았으면 뭐예요? 무효니까요. 맞네. 3번 갑을 간의 매매계의 효력에 관해서는 무효라는 견해와 무권 대리행위로 취급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맞는 겁니다. 이 조심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결론만 이렇게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민법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죠. 거의 인류가 문명이라는 걸 가지고 난 다음부터 나왔던 학문이기 때문에 실제로요. 모든 부분의 의견이 다 뭐하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만약에 견해가 일치한다, 이견이 없다 그런 질문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예요?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부분에 대해 다 뭐가요? 견해가 대립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만요? 결론만 쫓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3번은 맞는 겁니다.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보세요. 지금 병이 여기 누구죠? 지금 이게 병이죠? 병이고 얘가 누굽니까? 갑이고 얘가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자, 을이 지금 악이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이 뭐여서요? 무효여서 을은 병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을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눈치채고 있었잖아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러면 병은 을한테 그 물품을 안 주겠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찾아가야죠. 갑한테 가서 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5번이 답인데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갑이 직원이죠. 직원. 만약에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배달부가 실수로 어떻게요? 지나가는 행위를 다치겠다면 사장인 제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5번. 병은 피용자 갑의 행위로 을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리권 남용으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따라서 병은 을에게 전혀 책임을 안 져요. 무효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로서 사장으로서 책임도 병에게 뭐죠?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다음 4번 대리권을 소멸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오죠? 공통된 소멸원인이 나오죠.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러니까 이 공통 소멸원인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문제를 만들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지문 5개 만드는 게 참 문제예요. 한 3개까지는 잘 나오는데 한두 개가 못 만들어져서 문제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4가지거나 5가지인 경우는 문제 만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잘 나와요. 공통된 소멸에는 총 4가지.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2.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요 4가지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문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첫째, 본일의 성년 후견 계시는 X다. 그죠? 본일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몇밖에 없어요? 사망 한 개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X예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계시가 대리권의 뭐죠? 소멸 사유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계시는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대리는 성년 후견 계시가 돼야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계시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X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102페이지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고 2번 임의대리의 특이한 뭐가 나오죠? 소멸 원인이 나오죠. 128조를 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 이게 뭐예요? 임의대리죠. 앞에 있는 이 법률행위가 뭐겠어요? 수권행위겠죠. 그러면 수권행위에 의하여 수혜된 대리권이니까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을 말하는데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죠.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를 동글뱅이 쳐가지고요. 밖으로 뽑아서 임무완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임의대리는 법정대리인과 달리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지를 하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땅 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요. 임의대리인이 땅 사면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말은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대리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규정 요것 때문에 결국은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임의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리인으로서 땅을 팔면 저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근데 한 달쯤 지났더니 땅 산 놈이 매매 대금은 안 준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이미 저는 대리권이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멸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따라서 해지하려면 별도로 또다시 해제에 관한 뭐가 필요한 거죠? 수권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땅 팔아달라는 대리권이 있어서 대리인이에요. 근데 땅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팔았다면 대리권은 뭐가 된 거죠? 소멸된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든 강박을 당했든 임의대리는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니까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걔들 연결되는 건 당연한 거죠. 법률행위, 법률관계가 종료 전에, 다시 말하면 시킨 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되겠죠. 근데 맨 밑에 법정대리 특이한 소멸 원인 안에 가입해 보세요. 보지 마세요. 법정대리권이 소멸 사유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넣어놨을 뿐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왜 파산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중개사법 공부하시면 등록 결격 사유 있죠. 결격 사유 중에 파산도 나오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중개업자 등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돈 없어서 파산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죠? 돈 없어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돈 벌게 해줘야 그 사람을 보호할 것 같은데 지금 중개업자로서 뭐 하지 못해요? 등록하지도 못하고요. 또 대리인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파산이라는 건요. 경제적 사망 선고예요. 다시 말하면 파산은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도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른 법에서 다 마찬가지인 거죠. 1번이 답이죠.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3번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죠.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으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매매계약의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제3절 대리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